함부로 보증서줘 가지고 지금 돈 떼어 먹게 생겼고, 야, 너 아직도 현실을 모르니? 라고 할 때 이제 낭만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낭만적이다. 중세에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중세의 영주 집안에서 이렇게 먹고 살면서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나가서 전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정 문화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주고, 이 영주님이 출타할 때 같이 딱 말도 타고 쫙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멋있는 음유 시인으로서 시도 멋있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기사도 문학, 기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기사라고 쳐봐요. 그리고 그 집에, 그 가문에 영주님이 계셔요. 영주님 생일이네. 이 가문을 노래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사채업자였으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게. 기사님에 대해, 그러니까 영주님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는 좀 모질이 같았는데 크면서 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막 멋있게 비현실적. 영주님 부인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아주 멋있는 묘사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시며 막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비현실적인. 거기서 이제 로망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로망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다소 과장되게 또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훌륭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중세의 기사도 문화 또는 중세의 음유 시인의 문화, 그것을 로망스라고 합니다. 로망스. 그것과도 낭만주의가 연관이 됩니다. 일단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이상적인 도시인 겁니다. 이상적인 도시.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뭘 만들 때, 야, 이게 로마랑 비슷한 거야. 로맨틱한 거예요. 로맨틱. 로마 방식이야. 그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서울 사는 사람보다 서울에 놀러 온 시골 사람이 서울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야, 이 남산타워 가봤어? 롯데월드 가봤어? 정작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교통이 막혀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더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로마를 최고의 이상향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 다 길이 통하게 돼 있어서 독일의 남서쪽에 로만틱 가도라는 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로마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많은 길이 로마로 갈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 그 공화주의를 하나의 이상향으로 본다든지,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이상적인 걸로 본다든지, 로마 시대의 문화를 가장 따를 만한 전범으로 본다든지, 거의 모든 것을 로맨틱하게 보는 겁니다. 로맨틱하게. 그래서 로망스, 그리고 로맨틱, 이런 많은 말들이 여러 수백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가지 뜻을 함축하게 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향이다. 이 두 가지가 낭만주의라는 말의 근거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작용을 해서.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베토벤 시기의 예술가들이 지금의 이 삶, 지금의 이 제도, 지금의 이 도시가 아닌 이상향을 묘사하는 것. 그것도 낭만주의고요. 그러한 낭만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을 현실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혁명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그 수사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이지만 좀 더 이상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 열망, 문화적 열망을
거침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의 예술, 그런 것을 낭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긴 또 좀 더 미시적인 것이 있는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왕정이 복고하면서 검열을 하게 됩니다. 강한 검열을 하게 되니까 작가들이 이전에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님은 떠났습니다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그 당시 검열관이 야, 여기서 님이 뭐냐 이거야. 너 나폴레옹이지 이거. 너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지 이거. 아닌데요? 저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보낸 그런 아픔인데요? 그래? 통과. 그러자 많은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비현실적인 비유를 하거나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검열을 통과할 수도 있는데 단지 검열을 통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표현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술가는 A를 A라고 말하기보다는 A를 다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수많은 해석을 낳음으로써 내 작품의 진가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비유와 훨씬 더 낭만적인 표현을 많이 씀으로써 단지 검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복화술처럼 전개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받아들이는 평론가나 출판인이나 언론이나 무엇보다 수많은 독자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풍요롭게 해석해가면서 작품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낭만주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예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뭐냐? 바로 실현되었으면 좋을 그 이상향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뭐랄까요? 저항이랄까요? 투사랄까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칸트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어찌하여 바리케이트에서 왕군에 의하여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훈련되지 않은 시민군들, 그 소년들은 그날 밤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바리케이트에 서 있었는가? 우리의 역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년 군인들이 6.25 전쟁이니까 중공군도 막 밀려 내려오고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 전선에 그 총 하나 들고 거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광주 항쟁 같은 경우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새벽이면 계엄군이 밀려와서 여기 훈련도 안 된 사람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시민군이라고 말하지만 계엄군에 비해서는 화력이나 이 전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남아있느냐? 왜 남아있어? 현실적이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남아있느냐? 낭만주의적인 정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낭만주의 우리가 비하해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절박한 그런 거로 역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배워가지고 1단계에서는 이거, 2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바리케이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평생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죽을 줄 알고도 거기 가 있는 거는 겁니다. 그러한 힘들, 그러한 정념들이 모여서 혁명이 일어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낭만주의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쓰여진 낭만이라는 말을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서 있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정밀하게 보면 여기에 고전주의 화가를 대표하는 푸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생은 평생 장엄한 양식을 통해서 영웅들의 비범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내용들을 자연 묘사를 통해서 장엄하게 그렸다. 그래서 중간 이하를 보시면 그의 신화적인 그림 또 종교적인 그림에 보면 자연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자연은 이 종교적 가치나 신화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푸생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그렸다거나 다른 화가들보다 혹은 후대의 뭐 인상파나 이런 화가들보다 못 그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대는 다 그 시대의 최고 수준에서 그리는 거죠. 그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이 고전주의 시대 때를 대표하는 푸생의 풍경화에서 자연은 종교적, 신화적 메시지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푸생의 여러 작품 중에 고대 로마의 장군 포키온 장군의 죽음을 다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키온이라는 장군이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갈등 끝에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로마가 평화롭지 않은 그런 일종의 정치적 희생의 차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얀 천에 시신이 둘러싸여 있고 두 사람이 포키온 장군의 시신을 화면 앞에서 보면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포키온이라는 사람의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평온하게 죽었으면 이렇게 장례식이 치를 사람이 아닙니다. 장엄하게 거대하게 치를 사람인데 지금은 마치 들것에 그냥 내다 던지듯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한두 명씩 앉아 있는데 그들은 포키온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장군님 하고 갔다가는 야 너도 마찬가지 한 패거리지 하고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에 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나무가 포키온 장군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갈등과 복합성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이 장군을 추모를 못하고 있지만 나무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다. 나가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그림에서 이 포키온이라는 사람의 결연한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추모하듯이 애도하듯이 그려져 있다. 이때 이 나무를 뭐라고 할 것이냐. 포키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는 고전주의 화풍에서 자주 등장하듯이 영웅적인 인물이나 종교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고전주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림의 화법도 굉장히 엄격하게 질서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사물의 윤곽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로마를 리바이벌했다 그래가지고 고전주의의 아주 엄격한 그림입니다. 그 외에 푸생의 그림들 화면으로 이렇게 쭉쭉 보시면 충분히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엄격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 시대로 갔어요. 낭만주의 시대로 가면서 이제 자연을 묘사하는 것부터가 서로 달라집니다. 맨 아랫줄 보시면 자연은 인간 감정, 특히 그 시민사회를 살게 된 예술가들의 내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이 되었다. 요게 이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를 베토벤의 생애와 겹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즉 1700년대 후반 청년 베토벤, 고전주의가 이제 서서히 쇠락하고 낭만주의가 올려오려 합니다. 음악으로 보면 베토벤은 하이든으로부터 또 모차르트로부터 선배 음악가로부터 고전주의 교향곡 양식을 다 받아들여서
청년 베토벤 30대 초반까지라고 할까요? 이때 이미 3번, 4번, 5번 이런 불멸의 고전주의 교향곡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810년대, 20년대로 넘어가면서 낭만주의가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 낭만주의, 문화적 낭만주의, 표현의 낭만주의가 발전하면서 베토벤도 그 선두에 서서 후기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후기 현악 사중주 등의 자기 내적 표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시기를 혁명, 낭만, 자연 이런 키워드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뭐냐? 자연은 두 가지로 어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 써 있는 자연, 즉 네이처가 있습니다. 네이처. 네이처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저명한 거기에 이렇게 논문이 실리면 막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인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이처는 그야말로 물리적 세계로서의 자연을 뜻합니다. 즉 네이처를 번역하면 자연이에요. 근데 내추럴을 번역해도 자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토벤 시기의 낭만주의 예술은 네이처를 통해서 내추럴을 묘사하고자 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즉 자연 풍경의 묘사를 통해서 인간의 천부적이고 천성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인간의 속성,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자연 묘사라는 겁니다. 즉 네이처, 나무, 해가 떠오르는 것, 태양, 바다 이런 네이처를 묘사하는데 그 네이처가 고전주의처럼 무슨 영웅의 죽음이나 종교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인간, 19세기 초엽의 인간의 내추럴을 묘사하는 것이다. 내추럴. 그 자연 발생적이고 천부적인. 그럼 내추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그게 자연스럽지 라고 할 때 자연입니다. 야 순리대로 해 라고 할 때 자연스러움. 즉 야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걸 번역을 해보면 야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충분히 나무야. 충분히 숲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순리대로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오해 살 일이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천성이라고 했을 때 너 똑바로 앉아 라고 학교에서 했다 칩시다. 애가 똑바로 앉지만 몸에서는 막 근질근질거려 막 움직이고 싶어. 선생님 바깥에 나가서 놀면 안 돼. 그래 너 문제 하나 풀면 나가 놀게 해줄게. 막 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천성적인 건데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좀 지금 이렇게 억지로 앉아 계시고 이걸 100만 배쯤 뻑튀기 하면 이렇습니다. 금지하고 억압하고 제압했더니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 싫어. 나 움직이겠어. 나에게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싶어. 이게 천성 아닙니까? 여기서 천부인권이 나오죠.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고. 우리는 억압받기 싫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근대의 유럽은 두 개의 양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산업혁명, 하나는 정치혁명. 이 두 개의 바퀴가 움직여야 어느 나라든지 근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 산업화, 민주화 이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서로 좀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바퀴가 더 빠르게 돌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바퀴가 돌기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는 에릭 홉스법이라는 역사학자가 말하듯이 근대의 이중혁명입니다. 이중혁명. 두 개가 혁명을 해야 사람이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억압이 많아.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 그러면 이거 극복하거나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게 천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묘사한 자연 풍경은 네이처가 아니라 내추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베토벤 시기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베토벤 후기 사람이고
슈베르트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쨌든 1820년대에 20, 3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활동한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네이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이 자연인데 이 자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아주 숙연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떠오르는 달빛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순례하는 그리고 아주 스산한 자연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깊은 정서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 아니죠. 바깥이죠. 바깥에 나간 즉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이 스산한 자연을 여행이라기보다는요. 여행의 느낌보다는 순례의 길, 고행의 길.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하러 가긴 하는데 차로 막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올레길을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똑같은 여행이지만 올레길을 걷는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갖죠. 그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여행하러 돌아다닌다기보다는 뭔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시대에 더 숭고한 가치를 찾아 헤매는 듯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자연이죠. 그걸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걸 멀리서 우리는 지켜보는데 이때 야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네이처보다는 어떤 내추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분히 영화적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의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도 어떤 묘사가 두드러지냐 하면 다 사람들이 화면을 안 보고 있어요. 저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서 인증샷이가 안 하고 뒷모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인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가까이로 여성 두 분이 있고 가운데로 남성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친구 부부고 본인 부부들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자면 부부끼리 있어야 되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여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남성을 통과해서 저 대자연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날의 풍경화들은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가까운 시기의 풍경화들도 사람이 딱 있습니다. 뒤에 자연 배경이 쫙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자연 혹은 거대한 영지를 지배하는 영주님이구나.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돌아서 있고요. 또 순례에 맞게 돼 있지 남녀 커플로 저 사람들 누구지? 이런 사적인 호기심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저 떠오르는 자연을 보면서 이 끊임없이 회전하는 거대한 자연의 원리 원칙처럼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념, 새로운 숭고한 미적 세계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방금 숭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바로 숭고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숭고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연 풍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구불변의 가치 아니면 강력한 힘들을 연상하는 것. 이것을 숭고미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치나 힘을 떠올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 해가 진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숭고한 가치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예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자기 부인 아내의 뒷모습, 앞모습도 안 그래요. 르네상스였다면 앞모습에서 모나리자를 그렸을 텐데 뒷모습만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자연에 대한 아주 거룩한 예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는 알프스 산정 높은 곳에, 사실은 성경이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이라 봐야 우리 저 정발산이나 아니면 홍릉 언덕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그 언덕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정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프스 산정에다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알프스 산정 위에 예수님이 있고, 바로 이 시대의 생각인 거죠. 저 부패한 정치, 저 타락한 도시, 이게 다 끝났다 이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는 저 산정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 산정 높다라는 것이 해발 4,000m쯤 가면 있어, 3,500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저 아득한 곳에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 도시가 아니라. 그것을 숭곰이라고 칸트는 얘기했고, 카스파 다비드는 이렇게 그렸고, 슈베르트는 바로 그런 곳을 찾아 떠나는 청년 예술가를 겨울 나그네라는 가곡을 통해서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념이 모여서 1870년대쯤 되면 실제로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상가가 알프스 산정에서 글을 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이런 19세기 초중반부터 비롯된 유럽 예술가들의 자연에 대한 이 낭만적인 감정의 투사를 풍경화다, 사랑을 잃고 떠나는 나그네의 서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인 거죠. 네. 차디찬 빙벽 앞에 가서 서 있고, 이 앞에서 새로운 시대는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19세기 초반의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짧게 잘랐어요. 프로코트, 신진세력이란 뜻이죠.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저것 마차 타고 안 오고 오로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예술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1840년쯤으로 가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젠 고전주의의 엄격한 질서 있는 어떤 화풍이라기보다는 화면이 뭉개져서 얼핏 봐서 뭘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부둣가에서 거대한 불이 타고 있죠. 국회의사당 불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리고 난파선의 그림도 보십시오. 난파선이 벌써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기들도 뒤엉켜 있는데 가만 보면 이런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보면 이와 같은 괴물, 몬스터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생선 같기도 한데,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 1840년대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제까지 제가 강변하였다시피 우연히 화산 폭발 장면을 보고 터너가 급히 그린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보러 많이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공화주의자이자 낭만주의자인 윌리엄 터너가 바로 자연의 이 부글부글 이글이글 끓는 이 모습을 통해서 19세기의 시민사회의 격정들, 정치적 격정, 사회적 열망, 문화적 표현력, 이런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터너가 이와 같은 그림을 1840년대에 그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기차가 런던을 벗어나서 지금 버밍엄 쪽으로 달려가는 그 강변입니다. GWR이라는 기차 레일인데요.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는 우리로 치면 경부선, 또 있습니까? 경인선 이런 것처럼 런던에서 버밍엄으로 가는 GWR,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에 런던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교각에서 지금 윌리엄 터너가 1840년대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커먼 기차가 꽉 밀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왼쪽에 보면 조각배에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저거 뭐냐.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뭐냐? 제목에 써 있죠. 비가 오고 있어요. rain, steam, 증기기관차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speed. 근대 문명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베토벤이 큰 활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 좀 후반기의 그림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파테티크, 비창, 템페스트, 폭풍우, 아파시오나타, 열정 이런 대표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이 있죠. 문라이트, 월광. 자, 제가 이 개별적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거예요. 곧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의 월광,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의미로 월광이 읽혀져야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의 월광이 과연 달빛을 묘사한 작품일까요? 베토벤의 템페스트, 폭풍우가 비 많이 내리는 걸 이렇게 그린 걸까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격정인 거예요, 격정. 막 응어리진 격정. 아파시오나타라는 소나타가 있습니다. 57번 되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아파시오나타예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뭐 열정일 수 있어요. 열정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정. 야,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거침없이 진취적으로 뭐 젊은이여, 열정을 불태워라. 그러면 야, 뭐든지 해보자. 혜은이 씨의 열정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렇게 즐겁게, 쾌활하게, 열정적으로. 야, 뭔 일을 하더라도 좀 열정적으로 해라. 열정. 그럴까요, 정말? 이 아파시오나타가 열정일까요? 혹시 다른 단어, 다른 해석, 격정은 아닐까요? 격정? 격정 그러면 좀 뉘앙스가 다르죠. 격정 그러면. 뭔가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것과 격정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좀 다르죠. 젊은이여 열정적으로 해봐와 젊은이여 격정적으로 해봐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뭔가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막 억하심정. 우리 한국 사회 억하심정에 살잖아요. 다들 막 분노가 여기까지 막 다 있잖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술상 없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명절 때 안 모이는 이유가 모인 분 중에 한 분이 꼭 격정을 발휘하잖아요.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는 그냥 약간은 좀 열정적인 게 좋다 나쁘다로 보면 저는 열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살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 격정이란 말에는 또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환,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마태 순환곡 할 때 마태 패션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하면 파지오네. 뭔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막 억눌리고 막 제압당하고 막 상처 입고 그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정 소나타라고 해놓고 들으니까 이 곡은 굉장히 심오하고 막 이런데 열정 소나타. 저는 번역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묘사하는 건데 이게 열정으로 보이십니까? 격정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격정에 가깝다고 보는데 비레른 캠프의 유명한 연주로 유명하죠. 여기 피아노 소나타 14번이 있습니다. 문라이트. 문라이트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광이라고 해요. 정말 달빛을 묘사한 것일까? 자, 그렇게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운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 이름이 싫어도 정윤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누가 정윤수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장명이 굳어져 버렸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첫 번째 줄만 볼까요?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평론가가 베토벤 사후 5년 뒤인 1832년에 이 14번 소나타를 들으면서 야, 이 소나타는 달빛이 비친 루체른 호숫가에 떠있는 조각배 같다 라고 말한 이후로 월광이라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토벤이 이거 비교적 청년기에 가까운 작품이에요. 그로부터 30여 년 후가 되고 베토벤이 죽은 뒤로 5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 당시 누가 이 곡의 1악장을 들으면서 야, 루체른 호숫가에 달빛이 비치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이 느껴진다 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까지 월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오류가 있다면 첫 번째 오류, 베토벤이 월광이라고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오류, 실제로 그런 작품이 아니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 음악 들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어떤 고생을 했느냐? 이 음악 들으면서 달빛을 연상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아, 밤이다. 달이 떠오른다. 달빛이 쫙 퍼져 있다. 아, 그거를 묘사했구나. 월광이니까. 라고 들어왔는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런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데 그런 상상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중간에 잘라놓은 데 보십시오. 이 소나타의 부제인 열정은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라 출판업자가 붙였다. 이 곡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야,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연주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열정이라고 해가지고 부제다는 게 요즘 유행이니까 부제를 한번 달아보자 하고 출판업자가 붙였다. 세 번째, 1798년 청년기 때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 작곡 역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비창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라 출판업자가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 자, 이 당시 관행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가령 출판업자가 카톡을 해가지고 토베리 형 이게 제목이 없다. 요즘 제목 짓는 게 유행인데 슬프고 막 그러니까 슬픈 감정, 비창 이렇게 붙일까요? 했더니 베토벤이 나 다음 작품 하기도 바쁜데 알아서 해 라고 반쯤 동의해 줬다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건 아니죠. 나머지는 아예 먼 데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제목을 통해서 호명은 하더라도 그 제목과 그 작품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관계가 있다면 템페스트입니다. 템페스트. 이거는 베토벤이 붙였어요. 이러면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베토벤이 붙였어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평소 안 붙이셨는데 이렇게 붙이셨고 또 템페스트라고 하셨는데 이 제목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여섯 번째 줄 베토벤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보게. 내가 그걸 작품으로 한 것이지. 라고 되어 있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베토벤이 직접 말했어요. 제자한테.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이보게.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보게. 거기에 다 나와 있네. 그럼 우리 셰익스피어를 읽어봐야 되죠. 템페스트가 폭풍우라고 해서 폭우를 묘사했네. 이게 아니라 그 작품을 봐야 되죠. 그 작품이 뭐냐 하면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이 그렇듯이 친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욕망과 인간의 내면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친족을 죽일 정도로 햄릿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 권력이 실제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이든 작게는 재산이든 아니면 정념이든
어떤 남자 혹은 어떤 여성을 둘러싼 정념이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욕망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템페스트는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죽일 정도로 권력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이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폭풍우가 아니라. 왜냐하면 베토벤은 둘째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개수 씨하고 석연치 않은 그런 것이 있었고 이 속에서 자신의 이런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뭐 큰 일 때문에 이게 갈등하는 것도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친구들 또 가족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죽기 전엔 해결 안 되는 고통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한두 가지씩 다 쌓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다뤘다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Io stesso andrò, io stesso andrò, come